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3회의 이론평가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사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충된다는 것은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 서로 상충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다라에 들어갈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자,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과거에 거래되었던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검증이 된 거니까. 검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치의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신뢰성은 높아지나 목적 적합성은 낮아집니다.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검증이 가능하죠. 과거에 그런 거래가 있었으니까 세금계산서도 있을 것이고 거래 증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그 측정은 신뢰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성은 높아지지만은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낮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가 신뢰성, 나가 목적 적합성인 것은 지금 3번과 4번이에요. 현재. 그 다음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의 측정치에 무엇은 높으나 공정가치를 나타나지 못하여 무엇과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가 있다. 자,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은요, 상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주식 같은 것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원가예요. 과거에 우리가 매입했던 가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무엇과 목적 적합성이 낮아지느냐?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 적합성은 낮아집니다. 그렇죠? 요걸 답원을 이걸 넣으면 말이 되나 볼까요?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검증 가능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여기다 넣어서 문맥이 맞는 얘기가 되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3번. 다음은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이다. 이 자료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매출 원가는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약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T계정으로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매출액부터 쭉 써보세요. 매출액이 15, 500, 000이다. 그러면 여기 매출 원가가 들어갈 거고요.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총이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판관비가 지금 450이라고 했어요. 450만 원. 어디에선가 이 문제를 옛날에 출제했던 문제 같은데 모의고사에서 또 나왔군요. 판관비가 있고 그걸 뺀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더하죠. 영업의 수익이 60만 원.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빼죠. 영업 외 비용이 70만 원.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죠. 차감전 이익. 이걸 알려줬어요. 9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거꾸로 계산해 가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 얼마에다 60 더해서 70을 빼니까 90이니까 90에서 뺀 것은 더하고 더한 것은 빼주면 역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90에다가 영업의 비용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160에서 60을 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갈 때는 더하는 건 빼주고 빼주는 건 더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이 100이면 그 중에 판매관리비가 450이었으면은 총이익은 550이었단 아니요. 그렇죠. 550이었다는 얘기죠. 매출 총이익이 550이고 판관비가 450이어야 영업이익이 100이 나와요. 그러면 원가는 1000만 원이었다는 얘기네. 원가는 1000만 원이었다. 그래야 매출 총이익이 550이 나오니까요. 자, 보기에 1000만 원짜리 3번 있죠. 예. 이와 같이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손익계산서 양식을 위에서부터 쭉 써오면서 뭔가 결정적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역산으로 올라가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저도 풀어줄 때 좀 힘들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왜 뭐하러 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회계 처리 뭐 그래도 취지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거예요. 손익계산서의 구조. 예. 손익계산서 구조를 구성을 말이죠. 손익계산서 구성을 완전하게 알아야 이렇게 데이터를 주었을 때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손익계산서 구조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이다. 가액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자본 거래에 따른 비용은 없으며 그 밖에 자본 관련 거래와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액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보기에서 고르라라. 가가 뭐죠? 자, 자본에는 자본금. 이게 자본잉여금이네요. 그죠? 예. 자본의 구성이 지금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죠. 그러니까 가본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보기에서 골라라. 그러면 자본잉여금 분계가 개정 과목이 있는 거를 고르면 돼요.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전기에 10,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20,000원에 처분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이거 해당됩니다. 다음 니은 보통주 액면 금액은 5,000원인데 15,000원에 발행을 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0원이 나오죠.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입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면은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지급했다.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요. 예, 현금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잉여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의 감소, 요거는 배당은 요 이익잉여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가번에 해당되는 그것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기역의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니은의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과목이다 이거죠. 여러분 자본 개정과목 다 정리되어야 돼요.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3회 이론 문제는 다 피곤한 문제들인데요. 보니까 그냥 만만하지가 않아요. 데이터들이 뭐가 꽉 차 있고 말이죠. 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2년 12월 31일 토지의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상 차손을 계상했다. 토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3년 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 토지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말에 손상 징후가 있어서 손상 차손을 계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2년 말에 손상 차손 누계액이 얼마가 발생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했고요. 순공정가치는 40이요. 사용가치가 50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큰 걸로 평가했겠죠. 예, 사용가치로 평가해서 손상차손 누계액은 50만 원인 것입니다. 예, 손상차손 누계액 50만 원 차감 계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23년 말 회계 처리입니다. 23년 말 회계 처리는 순 공정가치는 120이고 사용가치가 50입니다. 이 중에서 큰 거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50만 원짜리가 120이 됐습니다. 120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손상차손 누계액을 환입을 시켜야 되는데 손상차손 누계액을 환입을 시켜야 되는데 요 50만 원을 환입을 하면 취득원가만큼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손상차손의 환입은 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다라는 어떻게 됐어요? 손상차손 환입이 60만 원. 지금 손상차손 누계액이 50만 원밖에 없는데 70만 원 안 되죠. 80만 원 안 됩니다. 답은 가번입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토지의 장부 금액은 지금 얼마가 될까요? 다시 1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순공정가치 120으로 큰 것으로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왜 10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70만 원 환입을 해가지고 요게 답이 아니겠느냐? 자, 일단은 손상차손 누계액이 7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토지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취득원가 이상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손상차손이고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올랐을 때 오른 것대로 평가해서 재평가 잉여금도 만들고 하는 것은 재평가 모형이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재평가 모형이라고 한다면 일단 손상차손을 이렇게 회수하고 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분개를 해야 돼요. 20만 원은. 추가로 분개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토지는 원가 모형이라 했기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번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손상차손 환입은 손상차손 누계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입니다. 네, 가번이다.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 내용이 아주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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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번 문제를 만나면은 저는 이건 맨 나중에 풀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은 지금 우리가 풀어보려고 덤볐으니까 그냥 풀겠지만은 실제 시험에서 5번처럼 이렇게 길고 데이터가 많은 걸 주잖아요. 네. 일단 제끼는 게 좋습니다. 이거 푸는 동안에 다른 건 2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결산 조정 전 차입금 이자 비용과 임대료 수익에 대한 총계정 원장과 결산 조정 내용이다. 자, 이자 비용이 이렇게 30만 원씩 주기적으로 나갔어요. 임대료 수익, 임대료가 1월 1일 날 선수 임대료가 있었고 6월 1일 날로 현금으로 120을 또 받았어요. 뭔지 이제 원장이 하나는 비용, 하나는 수익 계정입니다. 자, 차료 2번. 23년 1월 1일 서울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만기 3년 이자 지급 조건은 12% 월할 계산 3개월마다 후급 조건으로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지급한다를 차입했다. 이외의 차입금은 없다. 아, 그래서 4월 1일 날 이자 나가고 7월 1일 날 이자 나가고 10월 1일 날 이자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 이자 비용의 계정이 서울은행 1,000만 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번 나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매월 6월 1일에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다. 월할 계산한다. 아, 그래서 6월 1일 날 요 임대료가 120만 원이 1년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6월 1일부터 1년치면 내년 5월 달까지예요. 내년 5월 달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5개월치 50만 원은 올해 것이 아니라 내년 거 결산 수정 분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근데 질문을 빨리 봅시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산 조정을 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판단해라 이 말 같습니다. 자, 1번. 당기 이자 비용은 120만 원이다. 아까 4월 1일 거는 이게 언제 거예요? 1월 1일 날 빌려가지고 이자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1월 1일 날 거는 지금 여기 기록은 안 했죠.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그러나 1월 1일 거는 여기 3개월치에 포함돼야죠. 10, 11, 12 세 달치니까. 맞죠? 그러면 30만 원은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차변에 여기 12월 31일자 수정 분계에 여기 30만 원 여기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 맞습니다. 30만 원 4번이니까 120이죠? 맞습니다. 다음 2번. 당기 임대료 수익은 120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 임대료 1월 1일 건 뭐냐면은 올해 임대료인데 작년에 받은 게 선수 임대료예요. 그러면 당기의 임대료 이건 맞아요. 그렇죠? 선수 임대료로 보는 것은 전기의 선수 임대료지
올해로 왔으니까 이건 올해 거예요. 올해 거. 그런데 요 임대료가 6월 1일 날 받은 임대료가 요거 5개월치는 차기 거예요. 내년 5월까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50만 원 빼야 됩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에요. 여기 120에서 5개월치 50만 원 빼면은 70이잖아요. 70하고 50 더하면 다시 120이죠. 예, 그래서 단기분의 임대료는 120이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3번 결산 조정이 누락이 되면 단기 순이익은 80만 원 과대된다. 자, 지금 누락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12월 31일 날 이자 비용 30만 원. 이걸 누락시켰다는 말이고. 여기 이자 비용. 그다음에 여기서 50만 원을 임대료를 취소시켜야 돼. 50만 원을.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 50만 원,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 30만 원. 이걸 누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 발생을 누락한 거는 이익을 증가시키죠. 수익 취소를 누락시킨 것도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두 개가 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쳐보면 돼요. 80만 원. 그래서 결산 조정이 누락이 되면 단기순이익 80만 원이 과대하게 됩니다. 맞아요. 자, 비용을 누락시키면 이익이 커진단 말이에요. 수익 취소를 해야 되는데 누락시켰으므로 이익이 커진다. 이거. 두 개가 다 이익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누락시키면. 그래서 이것도 맞았다. 단기순이익 80만 원 과대하게 된다. 그러면 4번이 답입니다. 옳지 않은 건 4번. 1, 2, 3번 다 맞았으면요. 4번은 그냥 시험 볼 때 읽지도 마시고 그냥 답을 찍으시면 돼요. 이거 분명히 이건 틀렸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조정 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은 30만 원이고, 그렇죠. 30만 원이에요. 1월 1일 날 지급해야 될 30만 원이 우리가 12월 31일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잡고 이자 비용 차변에 잡잖아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잡고 거기까지 맞았어요. 선수 임대료는 70만 원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선수 수익 50만 원이었죠. 5개월치가 내년 거였어요. 임대료. 그 선수 임대료는 70이 아니라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네. 6번 같은 문제가 좋죠. 네. 이런 문제 찾아서 빨리빨리 이런 걸 먼저 풀어야 돼요. 네. 같은 3점이잖아요. 근데 5번을 푸는 데는 지금 6번 문제 같은 거 두세 개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시간 관리 잘해야만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긴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걸 풀면 돼요. 빨리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나중에 푸셔야. 그다음에 그래야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성격상으로 이제 꼭 차례대로 풀어야 되는 분들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은 자꾸 지나는데 뒤에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더 긴장돼 가지고 저도 시험을 참 많이 봐본 사람인데요. 자격시험 많이 봐봤어요. 네, 긴장되면 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령을 최대한 부려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긴 문제, 이거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내가 풀어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풀어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는 것은 좀 미련이 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유 내가 좀 뒤에 거 쉬운 것들 잔뜩 있는데 그거를 못 풀었구나.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먼저 꼭 해야 됩니다. 자, 6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봐보셔도 아는데 번호 시험 문제간에 건너뛰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 번호 7 누르면 딱 7번으로 가고 그러죠. 뭐 이렇게 옮기는데 시간 많이 걸리나요? 문제와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시험지 보니까 왼쪽에 번호가 쭉 있던데요. 그 번호 딱 누르면 그 문제로 바로 넘어가지 않나요? 넘어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문제 뭐 5번 풀다가 7번, 8번 넘어가는데 오래 걸린다. 뭐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금방금방 가는 거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5번까지가 이제 재무회계 문제 있는데 모의고사 3회에서는 좀 센 문제를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예.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복잡스러운 거를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예술 창작품 면세입니다. 도서대여 면세입니다.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면세입니다. 신문 광고는 과세입니다. 우등고속은 과세입니다.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죠. 그래서 가나다. 네, 가나다. 네, 가나다. 그러니까 예술 창작품 이렇게 나오는 건 면세예요. 면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로 보면은요, 청자, 백자 작품들은 면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방에서 또는 식당에서 이렇게 쓰려고 만드는 뭐 밥그릇이라든가 국그릇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술 창작품이라고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활자기 뭐 또는 생활도자기 하는데 생활도자기가 만약에 혹시 보기에 나오면 과세입니다. 네, 과세. 예술 창작품은 이제 우리가 도자기 하는 사람들도 뭐 청자백자 이런 과거의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술 창작품이에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했다. 과세 표준 구하라. 이런 문제도 참 잘 나오죠. 외상 판매 수출액이 300만 원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서 본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출한 건 과세 표준에서 빼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수출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 4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매각했어요. 네, 과세 표준이죠. 네. 토지를 매각했어요.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아요. 면세 매출입니다. 이건 면세 매각이죠. 면세 매각. 다음에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800이죠. 1800. 네, 이 숫자까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에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다음 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소득세 이론 세 문제가 나왔죠. 사업소득. 네, 사업소득. 옳은 거. 1번.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사업소득이니까 여기서 대표자 급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비용이에요. 법인. 그런데 지금 여기 소득세법에 의한 그 대표자는 누구예요? 개인회사. 개인회사의 대표자. 법인에서는 대표자라고 안 하고 대표이사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회사의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 2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죠? 네, 비과세.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보고 있습니다.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위탁품을 인도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하는 날이 수입시기예요. 인도하는 날이 아니고 판매하는 날. 다음에 4번.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우리가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의료, 그 다음에 면세 사업 관련 사업자, 저희 같은 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런 단체에 새로 일하기 센터에 강사료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강사료를 지급할 때 저 센터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사업소득자로서의 저를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써 종결되느냐? 종결이 안 됩니다. 종결이 안 되고 5월 달에 신고할 때 우리 학원에서 받은 수입 금액과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했지만 이 수익이 있었으니까 이 수익을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받은 강사료를 합산해요. 합산해가지고 5월에 다시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세일센터에 내가 세금을 낸 건 어떻게 해요? 기납부세액으로 나중에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종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업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저걸 빼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원천징수한 것까지 더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죠? 다음 9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2023년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급여액은요, 비과세 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총 급여액은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것을 말합니다. 자, 기본급이 2,400만 원. 네, 이거는 과세죠. 직책수당이 360만 원. 네, 요것도 과세죠. 자, 식대보조금을 보면은요, 300만 원인데 월 25만 원씩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았음. 이거 여기 식사는 중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요 300만 원이 전부 과세예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내는 방법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하고 월 25만 원 하면은 5만 원만 12달 곱해가지고 그것만 과세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식사 제공했으므로 25만 원 전부가 과세니까 300만 원 다 포함하고요. 다음 라번 자가운전 보조금 240인데요. 월 20만 원이고요.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음. 그러면 이건 비과세예요. 그리고 월 20만 원이 한도인 거 아시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그리고 식대도 올해부터 월 2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시험 문제를 만약에 풀게 되면은,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문제 풀면은 그때는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문제하고 지금 문제는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문제를 그걸 풀면 안 됩니다. 이제 재무회계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소득세 문제라든가 부가가치세 문제, 이런 세법과 관련된 문제는 오래된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헷갈려. 그래서 오래된 문제 풀지 마시고 금년에 출고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총급여는 요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3,060만 원. 답이 3번이죠. 다음 마지막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한 한공혜 씨의 23년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야 할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은 얼마냐? 이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한공혜 씨부터 기본 공제자를 먼저 세는 거예요. 한공혜,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딸, 장인, 장모. 자,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며 다른 부양 가족은 소득이 없다. 오케이. 그러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 모두 몇 명이냐면 본인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러면 6 곱하기 150만 원. 그러면 6, 5, 30 여기 900만 원이죠. 900만 원에다가 이제 추가 공제를 또 따지는 거예요. 추가 공제. 자, 본인의 나이가 50세. 추가 공제 없고요.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도 추가 공제 없고요. 아들이 200만 원, 장애인 아들이 2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인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100만 원, 장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추가 공제가 돼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200만 원이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네, 그래서 3회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재무회계 문제에서 아주 좀 센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실무 수행 또 같이 한번 해봅시다.